네, 안녕하세요. 60회차 신용분석사 시험 문제 분석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59회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59회차 시험은 좀 많이 어려웠죠. 내용도 저희가 예상했던 범주에서 좀 다른 데서 많이 나왔고요. 근데 60회차는 좀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이 1부보다는 2부가 좀 쉬웠다. 뭐 이런 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61회차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제 내년에 2월에 아마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같이 해보는 방향에서 같이 문제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뭐 이거야 뭐 다 알고 수험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배점을 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회계학, 일부 쪽은 회계학이에요. 일부 회계학 1과 회계학 2가 있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신용분석에서 재무분석하고 현금흐름 분석까지도 회계학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를 좀 잘하시면 유리한 시험인 건 맞는데 의외로 좀 착각하시기 쉬운 게 이 시장환경 분석 있잖아요. 이게 경제경영 쪽이거든요. 근데 경제경영 쪽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공을 경제나 경영, 상경계열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많고, 뭐 평소에 뭐 경제신문을 많이 읽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접근하기는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예 전공이 아니다, 취업 목적으로 딴다. 물론 이 자격증이 보통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따는 시험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좀 경제경영 쪽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배점이요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기업결합 회계 좀 어렵죠. 특수회계 뭐 어렵죠. 근데 요 두 부분 회계학 2 같은 경우는요. 나오는 데서 나와요. 거의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변주를 좀 주려면 기업회계 기준 회계학 1에서 좀 많이 주고 회계학 2에서는 좀 나오는 문제, 정형화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좀 익숙하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재무 분석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나오는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 현금흐름 분석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현금흐름표도 엄밀하게 따지면 좀 정형화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 분석, 기업결합회계, 특수회계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재무 분석은 사실 기본적인 거 외우고 그 출제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다르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장환경 분석은 물론 공부하셔야 되지만 근데 너무 범위를 넓히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점이 좀 적구나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해야겠구나 라는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사례는요. 아무래도 이 앞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종합사례에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도 수업 시간에 했는데 어쨌든 종합사례를 뭐 외워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나오는 단원들이 있어요. 재무 분석 쪽이랑 좀 관련이 많이 있죠. 그리고 추세 분석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사례를 좀 잘 푸시려면 뭐 실무 경험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재무제표를 보는 경험이 좀 많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시험 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권 계시다. 특히 은행 쪽에서 시험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서 하신다고 해도 재무제표를 잘 보시진 않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가 재무제표 볼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뭐 은행 다니는 친구가. 근데 종합사례 같은 경우는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잘 만든 시험이다. 왜냐하면 종합사례를 볼 수 있어야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좋은 취지로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합격 기준은요. 1부, 2부 평균 60점 이상이고요. 과목별 꽈락 40점 미만이 없어야 됩니다. 뭐 최근 응시생수 합격률 보시면 보통 20에서 25%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10명 중에 두세 명은 안 오시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와 합격률이 20에서 25%인데 실제 합격률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은 출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강조했던 중요한 부분을 맞추고요.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찍어서 하거나 아니면 다 오지선다잖아요. 오지선다니까 대체로 뭐 두세 개 정답을 줄이고 두세 개 중에 고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전체 다 수험 범위를 커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악몽이 시작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60회차 총평인데요. 특수한 주제는 항상 나옵니다.
몇 문제 제외하고는요,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59회차 때 제가 아마 이 전체 총평을 엄청 오래 했을 거예요. 왜냐면 좀 화가 많이 났거든요. 제가 시험을 계속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제가 59회차 풀면서 아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58회차랑 60회차, 그러니까 2024년에 본 시험들을 봤을 때는 58회차랑 60회차가 좀 일반적이고 59회차가 좀 튀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했습니다. 이게 뭐 평도 사실 무난했고요. 근데 2부가 좀 쉬웠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자, 필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이 느끼는 난이도는요, 필수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안 되고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필수 문제는 항상 다수가 출제돼요. 61회차 총평할 때도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필수 문제가 다수 출제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특이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들어갔는데 그걸 못 풀었다 싶었을 때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근데요. 필수 문제만 풀어도 잘 맞습니다. 근데 필수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 못 푸냐의 싸움이지, 뭐 특이한 문제, 특수한 주제의 문제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당락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자, 이론형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회계 쪽에서 계산형 문제에서 이론형 문제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할 때는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론형 문제 나오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형 문제가 말로 써 있으니까 좀 쉽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회계는요, 제일 쉬운 건 전형적인 계산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계산 문제 별로 없네. 좋아하실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읽다 보면 애매한 애들이 두 개씩 남아요. 오지선다 중에. 근데 그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론형 문제가 조금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는 게 난이도가 떨어졌다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계산형 문제는 몇 문제 빼고는요, 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 그거 매년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푸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특별한 문제. 그러니까 왜냐면, 시험지를 딱 열어봤을 때, 거의 한 페이지가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좀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뒤로 가시면, 단원별로 좀 한번 볼게요. 자, 재무회계와 회계기준이죠.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건 밑줄 친 거 있잖아요. 밑줄 친 거는, 지금 60회에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항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별표 친 거는 이번에 나온 애들 중에 좀 특이한 애들을 별표를 쳐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회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 기준, 내가 상장사인지 중소기업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 회계 기준 3가지 중에 어떤 걸 적용할 거냐, 요건데 이번에 중소기업 특례 관련돼서 문제가 2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례를 어떤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중소기업 특례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문제 2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조금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특수 주제가 뭐 나와요. 자주 안 나오는 주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몰아서 내시는 경향이 조금 있으세요. 만약에 중소기업 특례 같은 거 한 문제 나오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또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신용분석사 문제는 뭐 특수 주제 나오면 몇 문제 좀 몰아 나온다. 그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어요. 1교시.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보셔서 확인을 하시고 2, 3교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1교시에 나왔는데 3교시에 나올 경우도 있고요. 2교시에 나왔는데 3교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 만약에 그 특수한 주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쉬는 시간에 좀 보고 다음 시간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몰아서 내세요. 좀 약간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개념체계죠. 개념체계에서는 질적 특성에서 목적적 합성, 신뢰성, 이 2가지가 무조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계속 기억 과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특수 주제긴 한데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가시면 요새 많이 나오는 게요. 손익계산서 영업의 손익 구조예요. 그러니까 영업의 손익 얼마냐, 혹은 영업 손익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판관비나 매출원가 아니면 영업의 손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들, 손익계산서의 구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영업의 손익에 대해서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무제표에서는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하는 거, 요거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유동성, 비유동성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이상한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하는 기준이 보통 1년이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치면 정상영업주기랑 1년 중에 긴 기간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영업주기가 1.5년이다 라고 하면은 1.2년 되는 애들은 유동성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낼 수는 있죠. 낼 수는 있는데 사실 좀 비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현금과 매출채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분.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하느냐 아니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에 자산으로 구분을 하느냐. 뭐 선일자수표 이런 애들 나오겠죠. 나올 거고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문제. 이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왔는데 어쨌든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계산 문제 자체가. 근데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계산 문제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얘네가 뭐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고자산은 뭐 거의 단골이죠. 무조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모손실, 평가손실에서 매출원가 얼마야?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원가 흐름의 과정, 이론적인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특징 있게 나온 게 적성품 금액을 계산하게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성품이 위탁자 소유잖아요. 위탁자에서 뭐 운송비가 들었다. 그러면은 그 운송비를 가산해서 적성품을 계산한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걸 계산 문제로 낸 게 좀 특이하긴 했죠. 근데 이론을 알고 계시면 좀 풀어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 맞추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기록법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기록법 특징은 물론 계산 문제로 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셨으면 어렵지 않았으니까 금방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융자산. 금융자산인데요. 이번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서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으로 가죠. 근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어떻게 돼요? OCI로 가잖아요. 기타포괄 손익으로. 그래서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OCI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구분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문제 굉장히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 문제인데요. 단기매매 수수료,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는 뭐예요? 비용 처리하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자산 취득할 때 현금이 지급되면 자산에 가산하는 게 일반적인 회계 처리인데, 근데 저희 단기매매 증권 수수료 같은 경우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 문제가 이론적으로 나왔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 쪽 가시면 취득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요새 트렌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문제를 저도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출제를 많이 하면 내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토지재평가 문제가 요새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재평가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건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힘들어지긴 하지만 재평가 모형을 쓰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보려면 저희도 기준서 보고 뭐 이렇게 이론적인 건 알고 있지만 실무에 적용할 때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토지재평가는 문제 내기가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평가 모형에 대한 이론과 관련해서 토지재평가 모형이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관련해서 실질이 있는 자산, 실질이 없는 자산의 교환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실질이 있는 자산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 트렌드는 토지 재평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그런 추세다라고 되어 있고, 계산 쪽에는 감가상각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로 풀 수 있는 단일 문제, 뭐 이중체감법이나 아니면 뭐 정밀법 계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수준이 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문제를 내는 거랑 처분손이랑 보통 같이 엮어서 내겠죠. 그죠?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고 장부금액 구한 다음에 처분손익 얼마야 이거를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손상차손이랑 환입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상차손까지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처분손익 구하는 거나 손상차손 구하는 건 사실 같은 문제거든요. 감가상각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장부금액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손상차손 구하는 거 일도 아닌데 근데 환입 관련해서 어떻게 한도를 보통 주잖아요. 기존 장부금액 한도를 가지고 환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는 걸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쪽에 손상차손 환입 문제가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형자산으로 가시면 8장이죠. 무형자산 가시면 연구단계 및 개발단계 구분하는 거.
그거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험을 3번 보잖아요. 한두 번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어권 상각. 영어권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기준서 같은 경우는 상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상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금융부채, 유동부채 금액 구하는 건데요. 유동, 비유동 앞에서 금융자산 쪽에서 했잖아요. 재무제표 쪽에서 했고요. 그러면 유동부채 금액을 구하는데 일단 기준 시점이 중요하죠. 1년, 보통 1년인데 정상영업주기 고려해서 유동부채로 들어가느냐, 비유동부채로 들어가느냐, 요 내용을 좀 많이 내는 추세예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이죠. 사채와 복합금융상품인데요. 사채는 어렵게 내진 않아요. 어렵게 내진 않지만 근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장부금액 계산하는 거, 이자 비용 계산하는 거, 그리고 상환했을 때 상환손익 계산하는 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상환손익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차피 3개가 다 한 세트잖아요. 장부금액 구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복합금융상품은 만약에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분사채 비교해서 외우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걸 계산해라 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2개가 회계 처리가 다르고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문제도 항상 이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복합금융상품은 이론, 사채는 계산 문제 포함해서 이론까지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1장 채권 채무 조정이죠. 이게 59회차 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채권 채무 조정 회계 처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약간 비경상적인 일이고 채권 채무 조정에서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론 부분만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2장 충당부채 및 보고기간 후 사건인데요. 충당부채, 우할부채를 구분한다. 정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상황이면 충당부채, 어떤 상황이면 우할부채, 주석공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보고기간 후 사건이에요. 보고기간 후 사건인데 이것도 사례가 몇 개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밑줄 친 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이번에 우발자산이 나왔어요. 근데 우발자산은 내용적으로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쪽은 충당부채, 우발부채라고 하는 건 부채 쪽이 훨씬 중요하지 자산 쪽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발자산이 나왔고 내용 자체가 읽어보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우발자산 나왔어? 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종업원급여 이것도 59회차 때 계산형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만들었다가 60회차 때 다시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관련해서는 DB형, DC형 구분하고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이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시고요. 만약에 회계 처리 나왔거나 계산 문제 나왔다라고 지나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자본이에요. 자본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딱 피면 거의 한 페이지 전체를 다 이 문제를 채우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문제가 크고 내용이 쉽냐 그게 아니고요. 이쪽은 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 문제가 나왔다. 결손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냥 지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문제를 푸시려면요.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본 관련된 내용을. 근데 그걸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자본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 이거 현금 유출이익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익과 관련이 있는 금액을 찾아서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계산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문제로 유상증자가 됐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 무상 구분하시는 거 그리고 증자, 감자 구분하시는 거 요 내용들을 좀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15장 수익이죠. 수익은 수익인식 시점이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 정부보조금 수익이 나왔습니다. 잘 다루지 않는 주제긴 해요. 저도 강조드리진 않았지만 근데 선수금 개념으로 보고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지만 사실 조금 맞추기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부하셔야 되는 건 수익인식 시기 있잖아요. 시점, 그리고 사례들. 위탁품이 언제 수익으로 인식되는지, 반품 조건부 판매가 언제 수익으로 인식되는지, 반품률이 추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좀 초점을 두시고요. 정부보조금 수익도 문제 출제되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당이익은요.
계산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내용 주제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자에 들어가는 가중평균 주식수 계산하는 것만 좀 잘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좀 점수 따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회계 정책이죠. 회계 정책 추정의 변경, 오류 수정 뭐 이거 있는데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나온다. 계산 문제 뭐 풀순 있죠. 사실 풀순이 있는데 좀 어렵죠. 근데 추정의 변경은 사실 계산 문제를 내도 부담이 없는 게 과거 걸 수정하지 않거든요. 이익잉여금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의 변경은 언제든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류 수정은 사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유사하고 소급법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의 종류 4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감사 의견 종류 뭐 적정이다 아니면 부적정이다 뭐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사 보고서에 들어가는 문구 자체를 보고 어떤 의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1년 보면 1년 3번 시험 기준으로 보면 한 1번에서 2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러니까 출제되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 잠깐 들이셔서 공부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합병이죠. 합병 넘어가면 요새 트렌드가 약간 합병 후 자산금액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1회차 대비 문제에도 이 문제를 넣어놨는데 일단 합병하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영업권 계산하는 거예요. 영업권 계산이고 영업권에서 잠정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잠정금액 계산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변동되는 금액만 알아서 조정해주면 되니까 영업권 금액으로 조정한다 라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영업권 계산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합병 후 시점에 자산 금액이 얼마인지 하는 것도 사실 이론적인 내용만 조금 아시면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합병 회계 이론이나 아니면 거래원가 회계처리인데 이 회계처리라고 하는 게 금액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원가가 합병 시에 거래원가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 같은 게 발생하면 법정 수수료 그러면은 얘네들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영업권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거래원가 포함되더라도 얘네는 무시하면 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결회계 갑니다. 연결회계는 제가 대비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61회차, 60회차, 59회차 뭐 대비 문제 막 내는데 이쪽은 사실 거의 안 바뀌어요. 왜냐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숫자만 조금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지분법 이익은 무조건 나와요. 지분법 이익의 뭐 공정가치랑 장부금액 차이 혹은 내부 거래가 있었을 때 조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실질적으로 좀 특이한 게 나온 게 연결실체 입장에서 매출액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연결조정 분계를 하실 수 있어야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쉽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을 다 제외하면은 외부로 나간 매출액만 계산을 해주면 연결실체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익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분법 이익 구했죠.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 다시 정리를 하면 지분법 이익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요하고요. 연결실체 당기순이익. 근데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세 개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하고 빼고의 차이는 있지만 지분법 이익 구하는 게 핵심이고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 그리고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 비지배 지분 순이익 요 네 개가 어차피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지배 지분의 장부금액, 취득 시점에 장부금액 내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약간 1년 후에 요거 있죠. 1년 후에 비지배 지분 장부금액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간단해요. 간단한데 뭐 이거 구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문제 자체가 좀 짧고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쓰셔서 이쪽에서 점수를 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지분율에 관련돼서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 지분율. 이건 뭐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적어놨고요.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의하면 뭐 몇 개월 안에 기준일 시점이 3개월 아니면 뭐 별도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수회계죠. 특수회계는 사실 리스 쪽에서는요.
딱 제일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 금융리스트 요건이랑 운용리스트 요건 구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건이 5개 1, 2, 3, 4, 5를 주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금융리스트로 구분하느냐, 운용리스트로 구분하느냐, 운용리스트로 구분하느냐. 요 차이를 구분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리스트를 내면 좋겠지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금융리스트를 내면 좋겠지만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이론으로 많이 내요. 이렇게. 그리고 운용리스트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오히려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운용리스트를 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자체가 좀 낯설긴 한데 저희 시험에서는 운용리스트 문제를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용리스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리스트 이용자, 금융리스트 이용자의 회계 처리인데 이게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시고요. 운용리스트 하시고, 죄송합니다. 운용리스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최종적으로 하시는데 요거는 금방 해요. 시간적으로 금방 하는데 리스트 이용자 금융리스트 회계 처리는 사실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환율 변동 효과인데요. 일단 이쪽에서 하셔야 될 건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구분하고, 화폐성은 외화 환산 손익을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성 인해들을 먼저 구분하는 거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단답형 문제로. 그리고 외화 환산 손익 계산하는 문제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법인세액인데 법인세액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근데 이번에 결손공계산서 계산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TI,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 수익 자체가 마이너스인 경우에서 문제가 출제되긴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근데 계산 문제보다는요. 법인세 회계 기본은 계산 문제긴 한데 근데 여러분이 제일 최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일시적 차이랑 영구적 차이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그 과정에 가기까지의 배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 비용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쪽 먼저 하세요. 사례 문제 먼저 하시고요. 이론 쪽을 먼저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하면은 계산 문제 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건설형 공사 계약인데 뭐 항상 나오죠. 공사 이익 계산하는 거, 손실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공사 원가의 진행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 공사 원가에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률에 어떻게 녹여져서 들어가서 반영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교재 적중률 뭐 이렇게 해서 뽑아달라고 해서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 보고 문제가 사실 제가 보고 난 거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재에서 기준으로 찾아내거든요. 근데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뭐 여기 있고요. 더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저희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그 교재들도 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 여러분이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문제, 강조하는 문제 그런 것만 좀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뭐 이런 문제고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맞췄다라고 자랑하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뭐 자랑할 건 아니고요. 자, 2부 갑니다. 2부는 재무분석의 의의가 나와요. 근데 이쪽에서는 뭐 많이 개요 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고요. 재무제표의 이해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 쪽, 손익계산서 비율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추세분석 같은 거, 그러니까 01년, 02년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3교시 시험에 사례 분석에 좀 중요하게 많이 쓰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수직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비율 분석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분석인데 이것도 유동 비유동 나와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비유동 장기적합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교재에 있는데 강조는 안 드렸어요. 죄송하게도.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주제고요. 얘가 나왔고요. 3교시에도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좀 공부를 잘못하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회계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쓰지도 않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풀어야 되죠. 모르면 찍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나오는 순간 내가 좀 몰랐던 주제네. 근데 교재에 있었네. 그러면 뒤에 가서 3교시 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몇 점을 좀 버는 습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항상 나오는 거 레버리지 분석, 레버리지인지
단순 비율 분석인지에 대해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자나 부채 관련된 내용이 레버리지 분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자 보상 비율은 이번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분석인데요. 뭐 수익성 분석, 활동성 분석, 활동성 분석, 뭐 이런 내용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뭐 회전기간이나. 그리고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1회전 운전기간 분석. 요거 많이 나와요. 1회전 운전 자본. 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회전 운전에 대한 거 강조는 드렸는데, 문제가 길게 나오진 않아요. 짧게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근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외우시면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59회 차도 나왔고 60회 차도 나왔기 때문에 강조를 드려요. 2번 연속 나왔으니까 뭐 61회 차, 25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가치 분석인데요. 이쪽에서 압도적으로 PER값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새 에비타가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PBR, 뭐 PSR 뭐 이렇게 나오는데 PER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뭐 두세 문제 내도 사실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보고 만약에 문제 내라고 하면 이쪽에서만 계속 낼 것 같아요. 왜냐면 중요하기도 하고요. 에비타는 뭐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좀 많이 안 쓰시다 보니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요새 약간 에비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EVA 뭐 하고 이론 문제 나왔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종합 분석이죠. 종합 분석 쪽에서는 보셔야 될 게 ROE랑 ROE 관계 각각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1 플러스 부채 비율 곱해서 ROI 구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레버리지 분석 나오는데 뭐 영업 레버리지도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공헌이익 그리고 영업이익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변동됐을 때 영업이익 얼마 변동되는지 이런 내용들이긴 한데 종합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 얘네는 특성상 한 문제만 나오진 않아요. 두세 문제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 재무 레버리지도, 결합 레버리지도를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59회 차도 그렇고요. 60회 차도 그 자본조달 분기점 분석 있잖아요. 이쪽에서 점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이상 문제 낼 만한 유형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재무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본조달 분기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손익분기점은 뭐 수량이나 금액, 안전율, MS 비율이나 손익분기점률 뭐 이런 거 내용들 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금방 몇 가지만 외우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이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죠. 현금흐름표는 뭐 사실 다 하셔야 되지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구분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 금액을 구하면 좋겠죠. 간접법으로 구하면 좋은데 그것까지 가시기 힘들다라고 해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의 정의 나오는데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의 정의,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죠. 그 내용이 나왔어요. 좀 간단하게 나왔죠. 현금흐름표 1쪽 가면 영업활동의 직접법 현금흐름 그리고 간접법 현금흐름. 현금흐름표 1에서는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직접법, 간접법, 현금흐름 어떻게 구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영업활동의 직접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자 지급액, 법인세 납입액 요 두 가지를 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매출과 관련해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흐름 얼마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제 비율을 봤을 때 이자 지급액이나 법인세 납입액을 엄청 간단하게 짧은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접법,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항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2를 가면 투자활동, 재무활동이죠. 이쪽은 무조건 직접법으로 나오는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게 유형자산 사채예요. 사채를 좀 덜 강조드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유형자산은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할 때 지급되는 현금 혹은 매각했을 때 유입되는 현금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해서 뭐 내용이 중요하다. 이건 무조건 나오고요. 사채가 이번에 나왔죠. 사채 나왔는데 할인 발행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 보통 나오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를 안 풀어보셨으면은 사채를 시험장 가서 바로 푼다? 조금 어렵죠. 근데 뭐 교재에도 있고 61회차 문제, 대비 문제에도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사실 좀
드물게 나오긴 합니다. 무형자산도 나왔는데 사실 거의 비슷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총액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얘는 총액법이 아니고 순액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분석이죠. 분석인데 뭐 현금흐름 이자 보상 비율, 차입금 현금흐름 비율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수지 분석표. 요거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2교시 문제 풀 때 현금 수지 분석표가 한 3문제, 4문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추세가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올해 좀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수지 분석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분식과 현금 흐름. 분식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분식 문제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시험 보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분식.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분식을 했어요. 투자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업활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게끔 분식을 하느냐. 요걸 자주 묻거든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문제로 거의 많이 나옵니다. 혹은 감가상각비까지 엮어서 좀 많이 나오긴 하죠. 현금 흐름의 추정인데요. 매출액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추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뭐 이쪽 가면요. 거시경제학 기초인데요. 이거는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GDP, GNI 뭐 이런 개념이 항상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민소득 개념이 좀 중요해요. 주요 경제지표 가면 명목, 실질 개념 구분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유량, 저량 개념 중요하고요. GDP, GNI, 요거 GNI가 가장 중요하죠.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 기준으로 가는지 명목 GDP 기준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화와 금리 상관관계, 환율 변동 효과, 경상수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쉬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수준에서 간단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경기순환도 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경기지표는 거의 2번에 한 번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나오면 한 번에 2문제씩 던지니까 경기지표에 대해서 경기종합지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좀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점이 높지 않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경기와 금융력 간의 상관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좀 거의 매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신용 분석과 산업 분석. 산업 분석 먼저 하고요. 경제 분석 먼저 하고 산업 분석 먼저 하고 기업 분석 나중에 한다. 이게 탑다운 방식이죠. 그래서 기업 분석의 순서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연간 산업 분석을 이해하고 그리고 산업별 주요 특성. 이번에 철강이랑 조선 3문제 나왔거든요. 여기서 좀 많이 나왔어요. 철강하고 조선이고 한 문제는 솔직히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못했는데 철강 조선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돌아가면서 나와요. 뭐 반도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유산업 뭐 나올 수도 있고 화학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저희 교재 한 1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완전히 경영이죠. 그리고 뭐 경영 진단 방법이고 매출액 추정인데 매출액 추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매출액 추정을 하는데 3년 평균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최근 걸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식 수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3년 평균의 장단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근데 뭐 여러분이 매출액을 추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거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 이거는 뭐 배워서라기보다는 그냥 문제 읽고 이거 합리적인데 이해되는데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 툴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왜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패스트, 뭐 산업구조 모형, 파이브포스 뭐 나오는데요. 이거 특징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저는 시험 전날 이런 거는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평소에 몰라도 돼요.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전날 보고 매칭시킬 수 있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내부 능력 분석인데요. BCG 매트릭스는 항상 나오죠. 뭐 3번에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3번에 2번 정도 나오고 G 매트릭스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은 떨어지고 복잡하고 그래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BCG, G 매트릭스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구조 분석이나 내부활동 분석, 가치사슬 분석.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능력 분석에서 딱 2가지 꼽으라고 하면 BCG 분석이랑 저는 가치사슬 분석 2개 뽑을 것 같아요.
BCG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단 결과의 종합 및 활용해서 수학 분석하는데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보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3부 종합사례 총평인데요. 3번은 문제를 다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문제를 좀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공개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좀 그래요. 아무튼 재무제표의 수평적 추세 분석하는 거죠. 수직적 분석은 유동 비율, 레버리지 비율, ROE 등 이거는 뭐 기본값이잖아요. 주석 내용 및 정보 분석, 산업의 특징 및 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요. 기업의 특성 분석, 물가 환율에 대한 민감도나 주주 현황 등 이거는 사실 거의 안 바뀝니다. 60회차든 61회차든 뭐 특징 있는 거 있으면 제가 61회차 할 때 넣긴 할 텐데 이쪽은 사실 그렇게 특징 있는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비슷하게 나왔어요 라고 자랑하라고 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60일의 시험을 이제 대비하셔야죠.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60회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합격했는데 뭐 어떻게 분석하나 이런 거 보실 일은 없을 거죠. 시험은 빨리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61회차 보면은 60회차 시험 난이도가 59회 대비 높지 않았어요. 찬스였죠. 59회차 때 사실 좀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합격률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맞출 만한 문제가 사실 좀 쉽게 나오는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59회차 때. 그래서 60회차가 좀 다시 난이도가 좀 돌아왔고, 그래서 필수 문제 내용이 다수 출제됐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필수 문제에서 다수, 절반 이상 출제되는 게 기본이고요. 좀 이상한 문제 나오면요. 그냥 버리고 가시면 돼요.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성패는 어디서 결정된다? 필수 문제. 강조드린 필수 문제만 잘 보셔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론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았는데 이거를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론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계산 문제는 변주를 줄 만한 요지가 없어요. 근데 이론 문제는요. 그냥 본인 생각 갖다 넣어서 지문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60회차 출제 비중이 낮았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조금 낮았어요. 근데 출제 비중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쉽게 낸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에는 이론 문제가 좀 많아지면 쉽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답률은 안 그래요. 자, 그리고 61회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필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61회차 시험 전에 60회차 출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문제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참고 목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 전략을 잘 짜셔서 61회차 때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